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관상에 계신 내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영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와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교 주원순 교장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 및 성경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장 주원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온라인 학부모회를 시청하고 계신 1학년 학부모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2월 말까지 옷깃을 여미게 하던 동장군의 기세도 3월이 돼서는 완전히 누그러지더니 지금 교정에는 따스한 햇빛과 여기저기서 꽃망울을 터뜨리는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학교에 나오셔가지고 얼굴을 뵈면서 학부모회를 진행하면 좋았을 텐데 이 마지막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기세에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예, 코로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학교 교직은 할 것 없이 사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 급식 등 꼭 필요한 활동은 아직 힘들지만 잘 돌아가고 있고 이 교실과 식당이 문을 닫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학한 지가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아직은 교복을 안 입어서 그런지 이 신입생 같다는 느낌은 잘 들지 않지만 수업 시간, 그 다음 상담할 때, 그 다음 급식 시간, 거기에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야간 자습까지 전체적으로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도 아이들의 얼굴 표정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예, 학생들이 중학교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수업의 질, 양도 있지만 정규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보충 수업과 야간 자습이 있습니다. 보통 해가 떠 있을 때 학교에서 집에 가다가 아침 일찍 등교해서 점심도 학교에서 저녁도 학교에서 먹고 깜깜한 밤에 집에 돌아가려니까 되게 이상하고 힘이 들 겁니다. 한 13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13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 혼자라면 13시간을 공부하라 그러면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명이 공부하는 교실에서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참 힘들지만 최선의 방법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모두 다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3년간의 마라톤이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1학년은 수업 분위기도 좋고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아직도 담임선생님들하고 상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학부모님들은 많이 보이시지는 않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아직까지 안 한 분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오셔서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예, 학교를 대표하는 담임, 그 다음에 학부모, 그리고 학생, 이렇게 세 사람의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팀워크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마 상담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하시고 약속을 하셔서 상담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학생 말보다 담임선생의 말을 더 믿고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인사말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학부모 부장님께서 또 학부모님 청렴 교육도 하라 그래서 제가 청렴 염수 한두 마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부모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는 뭐 불법 찬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물품이라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뭐 커피 한 잔도 저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호의가 우리 선생님들의 손목에 은팔치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오실 때 마음만 가져오시고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막 시작한 3년짜리 마라톤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주기순 교감선생님께서 부장교사 및 1학년 담임교사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감 주기순입니다. 먼저 자녀 여러분들의 영남고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잠시 자리를 이동해서 업무부장님 몇 분과 1학년 담임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 업무를 총괄하는 교무기획부장의 조미로 선생님입니다. 담당 과목은 생명과학입니다. 수업과 평가를 전담하는 교육연구부장의 김종욱 선생님입니다. 담당 과목은 수학입니다. 학생 생활 지도를 담당하는 생활교육부장의 이규철 선생님, 담당 과목은 일본어입니다. 진학 업무를 총괄하는 진학교육부장의 김창식 선생님, 담당 과목은 국어입니다. 학생 진로 및 직업체험을 담당하는 진로교육부장의 김두영 선생님, 담당 과목은 진로상담입니다. 다음은 1학년부를 계략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1학년 정원은 370명입니다. 1학년 전체 학급은 14학급이며 학급 단위는 27명 또는 28명입니다. 영남고등학교 전체 학급 수는 42학급이고 이 중에 과학 중점 학급은 학년당 2개 학급씩 총 6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규생은 1099명으로 대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입니다. 그럼 1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해 주실 1학년 담임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학년 1반 박재정 선생님, 1학년부를 총괄하는 1학년 부장님이며 담당 과목은 국어입니다. 1학년 2반 박주희 선생님, 담당 과목은 지구과학입니다. 1학년 3반 김강석 선생님, 담당 과목은 역사입니다. 1학년 4반 김기훈 선생님, 담당 과목은 영어입니다. 1학년 5반 노진석 선생님, 담당 과목은 수학입니다. 1학년 6반 박경환 선생님, 담당 과목은 물리입니다. 과학 중점학급은 5반과 6반 두 학급입니다. 1학년 7반 오두석 선생님, 담당 과목은 음악입니다. 1학년 8반 이재도 선생님, 담당 과목은 역사입니다. 1학년 9반 장조은 선생님, 담당 과목은 화학입니다. 1학년 10반 정승호 선생님, 담당 과목은 수학입니다. 1학년 11반 김찬일 선생님, 담당 과목은 체육입니다.
1학년 12반 정원길 선생님, 담당 과목은 국어입니다. 1학년 13반 정유원 선생님, 담당 과목은 수학입니다. 1학년 14반 박진우 선생님, 담당 과목은 영어입니다. 코로나가 3년 차로 접어들었지만 이 14분의 담임 선생님들과 영남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올바른 인성교육의 토대 위에 학력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를 믿어주시고 학교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및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 후보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분들 그대로 선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하신 분들이 두 분밖에 안 계셔서 회장님하고 총무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으로는 1학년 9반의 윤영준 학생 어머니인 허혜윤님입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예. 네, 그 다음 총무님으로는 1학년 3반 박준기 학생 어머니 남영아님입니다. 네,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진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특강에 대해서는 우리 김두용 진로교육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아이 2025 대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진로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김두용 진로교육부장님은 상당히 이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진로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김두용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감사하게도 제 20대 후반 사진을 써주셔서 학교면 저를 못 찾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학교 온 지 벌써 23년이나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학부모님들과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위에 형이나 누나가 있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시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니까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그리고 2025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동영상 짧은 거 하나 보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같이도 밤새서 컴퓨터 하지 않고. 어제는 정말 끌려서. 그런 충동을 조절할 수 있게 네가 스스로 어떤 계획표 같은 걸 세워놓으면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계획표 지킬까요? 그러게 너는 나름대로 줄였다 그러는데 엄마가 볼 때는 잘못된 행동만 언급할 뿐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물들이 내 자식들인데. 엄마 얘기하다 보니까 또 부럽네. 그럼 무아의 경지에 완전 엔돌핀이 막 팍팍 생기는 그런 일을 한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 하는데 조절하는 것까지 봐주는 걸로 조건이 엄마는 운동하는 거랑 그 건강 챙기는 거야. 그치? 그 정도면 되겠죠. 다른 아이와 어머니의 대화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거 하고 있으면 엄마 그거 모습 보면 좋냐? 응? 나 집에 오면은 솔직히 짜증나. 너 막 그런 거 하면은. 게임도 뭐 머리에 들은 게 있어야지. 맨날 뭐, 응? 그리고 오락만 하는 게임만 해가지고 못하냐? 응? 머리는 확 비어있는데 맨날 그 오락만 하고 있어? 응? 네 동생들이 보고 뭘 배우냐고. 컴퓨터는 거 배우겠죠. 어머니의 비난이 계속되자 결국 아이가 폭발하고 맙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지. 알았어. 진짜. 저 봐봐. 뭐 말하면 너 짜증나요. 0.1% 아이. 네, 지금 보신 동영상이 2018년도 2015년도인 것 같네요.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에서 전국 상위 0.1% 학생들의 부모님과 일반 학생들의 부모님을 비교 실험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과 대화를 할 때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최소한 5대1 이상의 대화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하실 때 그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니면 두 번째 학부모님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탓이 너 탓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투를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들도 한번,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한 번씩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수준에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는 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와 그리고 학교 그리고 본인, 이렇게 모든 박자들이 잘 맞아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단 영남고등학교 저희들 교훈이 잘 살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잘 살자는 영남고등학교 정말 유명한데요. 먼저 영남고등학교 학부모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영남고등학교 학부모가 되셨음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믿고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년으로 살펴보는 입시의 변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2025 학년도 대입을 응시하게 됩니다. 보통 대입의 연도는 대학 들어가는 해의 연도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고1은 2025 대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현재 대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같은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작년에 형이나 누나가 썼던 책을 그대로 써도 관계없습니다. 내용도 똑같고 문제도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문제집을 샀는데 혹시나 풀지 않은 문제집이 있으면 내년에 헌책방에 파셔도 됩니다. 교육과정이 그대로니까요. 하지만 중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오는 2025년이 되면 교육과정도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고요. 수능도 형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현재 고1인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능의 형태도 올해 대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들이 수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뒤에 가서 제가 수능에 관련돼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올해 많이 바뀌어서 아주 큰 틀의 변화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신경을 쓰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에서 계속 데이터를 쌓아줄 것이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아이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은 여전히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9등급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진로 선택과목은 절대평가 ABC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폐지됐고요. 교사추천서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도 정규 교육과정 내에 있는 활동들만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양도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잘 하면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잘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학 입학의 기초를 10분 완성이 돼야 됩니다. 10분 동안.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과 내신의 산출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수능이 어떻게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기초 10분 알아보기. 자, 이렇게 전체 네 가지 틀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아이가 이런 준비를 하면 1학년을 이렇게 보낸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대입의 기초입니다. 자, 대입은 기본적으로 4년 예고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바뀌는 걸로 대학 입시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느냐고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입이 4년 예고제라서 이미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2월 달에 대입 정책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입 정책이 기본적인 기조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큰 틀은 바뀔 수가 없죠. 바뀔 수 있다면 수시 정시의 인원수는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 들어가는 정부가 엄청난 변화를 주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크게 변화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대로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아이들이 8월 달이 되을 때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요. 이건 대교협에서 발표를 하는데 수능 시험 날짜,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 날짜와 같은 이런 날짜들과 수능의 방식들, 그런 형태들의 발표가 됩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틀의 발표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지켜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발표는 우리 아이들이 2학년이 되었을 때 4월 30일까지 각 대학에서 자기 대학의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것이 바로 수시 모집 전형과 정시 모집 전형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자기가 희망하는 몇 개의 대학의 대입 전형 시행 기본 계획을 찾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 이 4년 예고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생활 3년을 어떻게 잘 보낼까라는 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대학의 입장에서 대입은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 것이 본질입니다. 왜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으냐?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인풋과 아웃풋을 높여 놓아야지 자기 대학의 서열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게 자기들이 원하는 건데 여기서 우수한이라는 단어가 되게 주관적인 단어라는 거죠. 어떤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냐? 그래서 각 대학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시 수능 전형인 거죠. 그리고 논술을 잘 쓰는 학생들을 뽑는 전형을 만든 거죠. 그게 논술 전형입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전형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전형을 만들었죠. 이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전형은 전형의 특징상 어떠한 학생을 뽑을 것인가가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어떤 역량이 우수한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아이의 주력 전형을 무엇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것이 우리 아이가 자기의 능력에 가장 최선의 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학은 입학 시기에 따라서도 대학 모집을 나누는데요. 수시 모집 다 하시는 것처럼 9월달 정도에 시행이 되고요.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정시 모집은 보통 12월 말에서 1월 사이에 원서를 접수하는데 군별로 가나 다군에 각각 한 장씩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정시까지 뽑지 못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학생을 더 뽑는 거라서 일반적인 학생들에게는 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수시에 낼 수 있다, 정시에 낼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에 있는 수시 모집에 보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있는 정시 모집에 보면 수능 전형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제가 보여드린 이 4개의 전형이 우리 학생들이 주력으로 삼아야 되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예체능이 아니기 때문에 예체능인 학생들도 물론 있겠죠. 예체능은 대부분 실기 전형입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대부분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수능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각각의 전형의 간단한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기는 합니다. 일부 학교는 학생부도 평가를 하고요. 면접도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교과 성적, 그러니까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 이게 두 개를 합쳐서 저희들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과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의 수능 전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이고요. 서울대학교가 2024학년도부터 교과 역량도 같이 평가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역량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기본적으로 교과 역량, 그러니까 교과에 대한 성적과 논술 역량, 그리고 수능 최저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논술 역량과 수능 최저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전형이 우리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봤을 때 각각의 전형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는 어떻게 전형을 지원하면 좋을까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9등급제로 나오고요. 그 과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9등급제로 나오면서 그것의 내신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진로 선택 과목인 절대평가로 나오는 과목도 대학마다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학년 비율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3학년 내신 성적이 가장 많이 반영됐고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은 학년 비율 없이 그냥 공통 과목이냐 일반 선택 과목이냐에 따라서 그냥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권 지역의 대학이 지역 균형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확대가 많이 되어서 서울 상위권 대학의 교과 전형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의치 약한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의치 약한수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대구 경북의 아이들이 대구 경북에 있는 의치 약한까지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거기가 올해부터 40%까지 의치 약한까지일 겁니다. 지역 인재를 40% 이상 뽑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지역 인재 전형이 확대가 되는데 그 지역 인재 전형이 대부분 교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 증가했죠. 그리고 약대가 편입돼서 저희 그 고등학교 졸업생을 뽑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교과 성적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전형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라서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등급제로 나오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2학년 2학기까지 거의 완료가 됩니다. 3학년에 들어가면 두세 과목밖에 남지 않거든요. 근데 2학년 2학기까지 하시면 거의 28과목 정도를 하게 되실 수 있는데, 그러면 28과목의 성적이 고정된 상태에서 두 과목 성적이 많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성적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냐면, 2학년까지 내신 성적이 완료되는구나. 따라서 교과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시험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과목 중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요 6개가 공통 과목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과학탐구 실험도 있지만 과학탐구 실험은 A, B, C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A만 받으면 되니까요. 이 6개 과목은 공통 과목이라서 대부분의 대학이 6개 과목의 내신은 다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이 과목들을 잘 치는 것, 그리고 이 과목들 이외에 있는 한문이나 기술과정이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데요. 그건 교과 전형에서 내신을 산출하지는 않지만 종합 전형에서 보여지기도 하고,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나 서울시립대 같은 학교들은 그러한 한문이나 기술과정 내신도 교과 전형에서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함부로 과목을 버린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시험은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학원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본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출제하는 문제의 방향이 학원에서 준 문제랑 같지 않다면 물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반에 수업을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성향, 그리고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던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더 집중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원을 많이 다닌다 하더라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같이 의논을 좀 해봐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일주일 동안 비는 시간이 몇 시간이 있는데 그 비는 시간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같이 의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대부분 수능체제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준비도 철저히 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모의고사 준비라는 것이 내신 준비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모의고사 준비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학교 생활도 충실히 해서 교과 전형을 가려고 준비를 했지만 학교 생활도 충실히 해서 학생부가 잘 적혀진다면 종합 전형으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으니까요. 학교 생활도 충실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 가능 인원수 변화를 보시면 올해 2025 대입을 하시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16,000명이 증가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비해서.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에서 34,000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원수 변화 때문에 뭐 대입이 어려워진다, 쉬워진다의 느낌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2학년이 대입이 쉬워지겠죠. 34,000명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16,000명이 늘었다 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3 보시면 44,000명이 늘죠. 제가 안 보이는데요. 중3 보시면 44,000명이 늘죠. 이 44,000명이 늘면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그러면 안 되지만 재수를 하게 된다면 입시가 어려워집니다. 44,000명이나 늘면 한 10%가 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시면 전국대학 기준으로 현재 2023년도 것까지가 발표가 났기 때문에 보시면 전국대학으로는 교과 전형이 가장 많습니다. 44%로. 그 다음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23%, 정시가 수능 전형이 22%죠. 하지만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의 비율로 보면 정시가 40%로 가장 많고요. 종합전형이 34.3%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교과가 11.6%.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어느 형태의 대학이냐에 따라서 어떤 전형을 위주로 준비해야 되느냐도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주요 대학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대학들이 다 40%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서울대학교만 교과 전형이 없는 상태고 모든 대학이 교과 전형이 10% 이상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상위권 대학도 교과로 갈 수 있지만 연세대학교는 면접이 40%가 되어 있고요.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평가가 20%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100%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중에서 높은 대학은 예전부터 했던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도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남 지역을 보면 더 이제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실 텐데요.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계명대학교의 경우는 교과 전형이 50%가 넘습니다. 대가대의 경우는 60%가 넘고요. 그리고 이 학교들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 전형을 합친 수시 전형이 전체의 80% 가까이가 넘습니다. 전부. 딱 하나의 경북대학교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수능 전형이 비슷한 비율로 나와 있고요. 대구교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종합 아니면 수능인 거죠. 자,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과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 형태들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겠죠. 자, 재학생이 유리한 전형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수능을 응시하는 비율을 먼저 살펴보시면 재학생 대 N수생의 수능 응시 비율이 75대 25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대 1이거든요. 3대 1. 그러니까 재수생 3명의 재학생 3명의 N수생이 1명이 시험을 칩니다. 자, 그러면 2017년도 대학 입시 결과를 잠깐만 보시면 교과 전형은 재학생 대 N수생이 79대 21로 합격했습니다. 비슷한 비율로 합격한 거잖아요. 그런데 종합전형은 95대 5로 합격했으니 2017년도의 입시를 보면 종합전형은 재학생이 무조건 유리한 전형이었다. 하지만 논술 전형과 수능 전형 보시면 재수생의 합격률이 50%가 넘거든요. 이 말은 응시생은 25%밖에 안 되는데 합격생은 50%가 넘는다는 것은 논술이나 수능 전형은 어찌 되었든 간에 한 번 더 공부한 학생들한테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이건 재작년에 이제 경희대학교 건데요.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시면 재학생이 87.6%, 재수생이 12.4%니까 역시 재학생이 유리하죠. 논술은 56.7%가 N수생이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N수생이 유리하고 수능은 더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65%가 N수생이 입학을 했기 때문에 점점 이 격차가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교 급별 유리한 전형을 보시면요. 이건 간단합니다. 저희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 아닙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특목 자사고는 종합 전형과 특기자 전형이 유리하겠죠. 논술과 정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 영남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교과랑 종합을 버리고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과랑 종합을 하면서 정시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학 그룹별 지원 전략이라고 제가 가끔씩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서영고, 서성원, 중경, 외시라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제1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라고 하고 제2전형으로 정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제 재학생도 정시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특히 서울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는 친구들은.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35%가량 뽑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버리고 정시만 올인하기에는 N수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정시를 준비하는 것이 A그룹 지원 전략이라고 봅니다. B그룹은 서울 중위권 대학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경북대, 부산대 같은 대학교들을 말하는데요. 여기는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로 학생을 뽑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아니면 교과전형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이쪽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는 정시전형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하면요. 보통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정시로 들어오는 아이들의 많은 수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정시로 가려고 준비했다가 성적이 안 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따라서 지방에 있는, 특히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를 가겠다고 하면 지역 인재 전형을 같은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학종이나 교과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지방 사립대를 가고 싶다고 하면 아까 비율도 보셨지만 지방 사립대는 수시가 엄청나게 많죠. 특히 교과가 많기 때문에 제1전형으로 교과 전형과 제2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지금부터 지방 사립대를 준비한 친구는 없을 거잖아요. 하지만 의대나 약대 그리고 이런 특수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제일 가기 쉬운 방법이 우리 동네에 있는 사립대학교 의대나 약대를
학생부 교과로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가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의대 가는 방법 중에. 따라서 그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길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로 2015 개정교육과정과 내신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은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두 개의 틀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제 교과 외, 그러니까 교육과정 외의 걸 적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과정 내입니다. 따라서 생활기록부에서 평가되는 요소는 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가 된다. 그러면 보시면 교과 같은 경우는 주당 시수 30에서 31시간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등급은 9등급제 또는 ABC 절대평가로 나옵니다. 이 교과 중에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가 나누어지는데요. 보통교과가 일반계 고등학교인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고요. 전문교과는 특목고나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자, 공통과목은 1학년 아까 말씀드렸던 7개 과목이 공통과목이고요. 그리고 선택과목은 2, 3학년 때 저희들이 선택하게 되는 과목이죠.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 선택과목은 쉽게 생각하면 등급이 나오면서 수능 치는 과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로 선택과목은 성취도가 ABC로 나오지만 수능 치지 않는 과목이 대부분이다. 물론 수능 치는 과목도 있기는 합니다. 기하나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임에도 수능 과목이지만 대부분은 수능 과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교과 1과 2 같은 경우는 전문교과 1이 특목고 과목인데 대학에서 요즘 원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교육과정에서 본인의 노력으로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자기의 역량을 더 많이 개발한 학생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따라서 저희 학교에서도 전문교과 원 과목들을 개설을 합니다.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에게 추가적인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 수학이나 생명과학 실험이나 고급 생명과학 같은 과목들을 추가로 듣게 되죠. 그러면 이 추가로 들은 과목들이 정규 교육과정 내로 들어와서 이 학생은 과목이 더 생기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도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을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찾아서 들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과 탐구 역량을 더 많이 쳐줍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바라는 방향의 진로가 있다면 1학년 2학기나 2학년 때 혹은 3학년 1학기 때 전문 교과 중에서 개설되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소인수 과목을 꼭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주당 4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자율 1시간, 동아리 봉사 합쳐서 2시간, 진로 1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1학년 1반부터 14반까지의 진로 수업은 제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1학년 진로 수업을 들어가냐 하면 중학교랑 달라진 고등학교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며 지금 어머님들이 보고 계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을 다 했거든요. 이런 걸 설명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너희들이 희망하는 좋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잘 찾아보자 로 해서 제가 1년 동안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아이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저에게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담을 신청하셔도 되기 때문에 너무 궁금한 게 있으실 때 혼자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충분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과목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과목은 기초탐구 과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에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가 있고요. 탐구는 사탐, 과탐이 있죠. 그래서 요 과목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네모를 2개를 쳐보니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집합되는 부분의 과목이 제일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 과목들은 전부 9등급제로 나오고 이 과목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내신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1학년 때 배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열심히 해서 좋은 등급을 받게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과학탐구 실험도 A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2학년 때 배우는 이런 일반 선택 과목들, 수능 응시 과목들입니다. 또 열심히 해서 좋은 등급을 받아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문 1이나 기술과정 같은 과목들은 일반 선택 과목이기는 하나, 일반 선택 과목이죠. 일반 선택 과목이고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은 9등급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기술과정 정보, 독일어, 프랑스어, 한문 같은 과목은 9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그리고 교과전형도 서울의 상위권대학의 전과목을 보는 교과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체능 같은 경우는 ABC로 나오기 때문에 A를 맞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든 건데요. 보시면 경희대학교나 홍익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나 과학을 선택해서 반영합니다. 이 말은 공통 과목은 다 반영을 하고요.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를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건국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의 경우는 국영수사과를 다 반영합니다. 일반 선택 과목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두 개의 교집합되는 부분의 과목들이 다 반영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과목 반영하는 학교들 보시면 고려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는 전과목 반영하죠. 이 학교들은 기술과정, 한문, 정보 다 내신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먹은 친구들은 기술과정, 한문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특이한 대학들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리고 한문을 포함한 이 과목들 중에서 상위 10개만 뽑죠. 그러면 얘 내신 성적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내신이 더 올라갈 거다. 선택하는 학교들도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는 학교들이요. 단순히 환산해서 반영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요. 성취도별로 비율을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성취도별 비율을 반영한다는 경우는 고려대학교는 A 맞은 학생이 많을수록 그 환산 점수가 떨어집니다. 뭐 그런 식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정성평가라고 해서 그냥 건국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하듯이 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예 반영하지 않는 학교도 아주 많습니다. 38개 학교가 반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보다는 일단은 일반 선택과 공통 과목을 더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이 이제 얼마나 중요해졌냐 하면 서울대학교가 우리 학교에 이런 과를 오고 싶으면 이런 과목은 좀 들었으면 좋겠어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시면 공대 계열에는 핵심 권장 과목에 어떤 과목이 들어가 있냐면 대부분 미적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하가 들어가 있고요. 확률 통계가 들어가 있는 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2가 들어가 있는 과가 꽤 많아 보이시죠?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이란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과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목이야 라고 고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과목을 이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전형을 지원하면 무조건 불리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감점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권장 과목은 어떤 거냐 하면 들으면 도움이 될 걸 정도기 때문에 이걸 안 들었다고 해서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들었으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자연계열 과에는 보면 이런 수학 과목과 과학 과목이 되게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생명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시면 이 인문사회대학은 보면 과목 없죠. 그러니까 인문사회 과목을 과정을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핵심 권장 과목 같은 게 없습니다. 자기 듣고 싶은 거 들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단 하나의 학과인 경제학부에서는 미적 확통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과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은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화학도 들었으면 좋겠어. 여기 약학과는 특히 화학2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나오죠. 네, 그런 부분들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수능 칠 때부터 원과목만 쳐도 서울대를 갈 수 있거든요. 이제 과탐을 원래는 2를 하나 이상을 쳐야 됐는데 하지만 가산점을 주긴 하지만 이제는 원만 쳐도 서울대 갈 수 있다. 그리고 정시에서도 이제 교과를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뭐 학교 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정시에 올인한 학생은 감점을 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지금 공지한 상태입니다. 이게 2024학년도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최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건데요. 동국대학교도 한번 보시면 기하 과목 응시 비율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걸 보시면 두드림 전형이 종합전형인데요. 종합전형의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68%인데 1차 합격한 학생의 79.5%가 기하를 선택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자의 81%가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죠. 그러니까 지원자 대비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통과하는 확률이 더 높죠. 왜냐하면 이과가 지금 기계공학과인가 그랬는데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기계공학과에서는 수학을 많이 듣고 깊이 있게 공부한 애들이 더 잘한다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26단위를 들은 학생과 32단위를 들은 학생을 비교했을 때 32단위를 들은 학생이 더 수학을 잘할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나 이런 것이 명확하다면 수학이나 과학 과목들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과목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수학이랑
과학 과목입니다. 1학년 학생들도 이제 5월달이 넘어서면 이제 2학년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어떤 계열을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굳이 과는 안 정하셔도 됩니다. 딱 직업을 안 정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종류의 계열로 갔으면 좋겠어 정도는 정해지셔야지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네, 이게 수학능력 성적표인데요. 수학능력 시험은 일단은 수능 최저를 이용할 때는 등급을 대부분 이용합니다. 등급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시 전형을 지원했는데 수능 최저가 맞니 맞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밑에 있는 요 등급만 가지고 이용합니다. 하지만 정시를 지원할 때는 등급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백분위를 이용하는 대학과 표준 점수를 이용하는 대학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용어를 잠깐만 살펴보시면 원점수는 자기가 맞춘 점수고요. 100점 만점에. 그리고 백분위는 전체 학생들을 100명을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내가 몇 등이냐입니다. 내가 몇 등이냐의 반대죠. 제가 96%다 백분위가. 이 말은 제 앞에 4명이 있고 제 뒤에 95명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저런 게 백분위고요. 표준 점수는 표준 점수는 원점수랑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새롭게 계산해서 낸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고1, 고2 때 모의고사를 쳤을 때 보실 때는 표준 점수에는 관심을 덜 가지셔도 되고요. 모의고사 성적표에서는 백분위에 관심 가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백분위를 관심을 가지시면 우리 아이가 동학년에서 98%네 라고 말을 하면 얘 앞에 2명이 있고 얘가 밑에 97명이 있네의 느낌을 알 수 있으시잖아요. 그게 재수생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변하겠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표준 점수 가지고 어느 대학을 갈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1, 고2 모의고사 때는요. 자, 그리고 수능 출제가 바뀐 게 작년에 바뀌어서 올해 처음 대학 간 애들이 국어가 공통과 선택으로, 수학이 공통과 선택으로 나눠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해 되게 문제가 많았죠. 왜냐하면 수학이 공통과 선택으로 나눠지면서 문이과 구분 없이 점수를 같이 산출해서 문과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이과 학생들의 수학 성적에 비해서 예년의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올해 이과 애들이 문과로 역지원해서 정시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는 문과 계열의 학과에 30% 이상의 이과 학생들이 지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역지원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이거는 크게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각 대학별로 선택 과목을 고정시키지 않는 이상은, 자, 우리는 사회과목 친 애들만 받을게 라고 고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문과가 손해보는 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문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잘하기만 하면 전혀 손해는 없거든요. 근데 그 수학을 잘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통합형 수학 수능으로 인해서 선택 과목 유분리와 문이과의 경계선에서 넘어가고 넘어오는 것에 문제가 생겨버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됐고 수능 최저 맞추는 게 문과 애들이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입에서 수능을 활용을 할 때 대학별로 수능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능 정시를 지원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그 대학에 맞는 점수가 내게 몇 점인지를 반드시 계산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국어를 40%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수학을 40% 반영하는 대학이 있죠.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에 이번에 이과 학생들이 많이 문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 비율을 또 따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시 지원을 정하실 때 나의 모의고사 점수 정시를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생각하고 정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정시 전형은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상위 대학교에 40%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서울대는 정시에도 소리평가를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 응시 인원의 4분의 1이 N수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N수생이 1, 2등급의 절반을 가져갑니다. 따라서 재학생의 경우는 수능으로 갈수록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상위 대학의 정시 지원의 60% 이상이 N수생이 합격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재학생한테는 너 정시 준비하라고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정시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재학생은 정시 안 돼라는 공식은 다 깨졌습니다. 재학생도 정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일단 서울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어떤 학생이 정시 준비할 수 있느냐? 혼자 앉아서 12시간은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정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울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시를 준비하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그래, 너 혼자 앉아서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 보자. 정말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면 정시로 하자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1학년하고 2학년까지는 사실은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가 별개가 아닙니다.
3학년부터는 좀 이제 이게 찢어질 가능성이 있지만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저는 수능 올인할래요, 내신 올인할래요 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따라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추가적으로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교과 전형이죠. 그때는 정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시험입니다. 2022학년도 전국연합평가 시험 일정이죠. 이거 기억해 두시면 학생들 언제 시험 치는지 기억하시겠죠. 3월 24일 다음 주 목요일 날 모의고사 있습니다. 6월 9일 날 부산시 교육청 모의고사 있습니다. 8월 31일 날 모의고사 있고요. 11월 23일 모의고사 있습니다. 총 4회의 모의고사 있으니 한번 기억해 보시고 시험 치고 나면 한 달쯤 후에 성적표 내놔 라고 말씀을 해 보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10분 컷인데요. 자, 종합전형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림이 이겁니다. 2028년도에 연세대를 포함한 6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너무 깜깜이 전형이 아니니 왜 우리가 어떻게 뽑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니? 라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뽑을 거야 라고 보여줬던 거의 최초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올해 또 바꿨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 이런 이 4가지를 3가지로 줄였습니다. 올해. 어떻게 줄였냐 하면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왜냐하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니까 학생들이 나는 기계공학 관리되니까 기계공학과 이런 일을 자꾸 발휘하니까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애들이 오해할 수 있네. 진로 역량으로 바꾸자 해서 바꿨고요.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합쳐서 공동체 역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평가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면 학업 의지는 평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업 역량에서 학업 의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가되는 걸로만 이제 다시 형태를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가지 요소를 평가한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자,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학업 역량은 아시죠? 내신 성적 좋으냐 봅니다. 그리고 기술과정 한문 같은 걸 유난히 소홀히 했느냐 봅니다. 그리고 성적이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봅니다. 이게 학업 성취도고요. 학업 태도는요, 자발적으로 하고 있냐, 자기주도적으로 하고 있냐, 수업 내용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냐. 결국 학업 태도는 모든 과목의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요가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궁금한 게 생겨서 스스로 더 공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탐구력이란 건 지식을 확장하거나 구체적인 성과를 얻거나 학문에 대한 열의를 보이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학업 역량이고요. 진로 역량이란 건요, 자, 보시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공뿐만 아니라 계열이죠. 전공이든 계열이든 간에 그쪽과 관련된 과목을 얘가 얼마나 많이 들었고 그 과목의 성적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물리 2를 안 들으면 얘는 평가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열에 꼭 필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에서 이제 과목 선택이 더 중요해졌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학생이 원하는 진로에 필요한 과목은 반드시 수강해야 됩니다. 좀 못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추가적으로 더 듣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냐. 이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교육과정이죠.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교육과정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과목을 얘가 얼마나 열심히 들었냐도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진로 탐색 경험이 있느냐, 다양한 활동에 참가했고 전공 관련 열심히 했느냐 같은 걸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 보시면 자, 앞에 이건 타이틀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되십니다. 협업과 소통 능력. 요즘은 조별 활동이 많기 때문에 협업과 소통이 안 되면 학생이 생활하기 힘들거든요.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을 봅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가 이렇게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학에 반영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는 게 교과학습 발달사항의 세특입니다. 내신 성적과 세특. 두 번째가 창체. 아까 말씀드렸죠. 이 2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육과정 내에 있는 겁니다. 이 2가지 교육과정 내에 있는 걸 반영을 하고요. 자격증, 인정, 취득사항 반영하지 않고요. 수상경력 반영하지 않고요. 독서활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영하는 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담임선생님이 연말에 이 학생을 평가하는 500자. 이렇게 3개의 항목을 평가합니다. 이 3개 항목을 평가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으니까 이제까지 했던 독서도 이 창체나 교과에 녹아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상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회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꼭 필요한 대회가 있으면 나가는 걸 추천합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하려면요, 세특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세특. 그리고 창체 집중해야 되죠.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계열이라도 좀 정하면 좋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해라. 그리고 심화 탐구하고 교과 수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요것을 말씀드리면 종합전형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방법과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려면 반드시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겨야 되는 거죠. 지적 호기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활동할 때는 자기 주도적이고 개별적으로 활동해야 되죠. 그리고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는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성장했고 뭘 배우고 느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속 활동이 있다면 후속 활동을 또 하면 됩니다. 이것이 사이클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탐구 활동의 틀이 됩니다. 자, 요 틀을 잘 기억해서 해주시면 학생들이 학교에 탐구 활동을 해서 생활기록부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요걸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은 자, 어떻게 되었냐면 수업에서 진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이 학생이 국어 시간에 허생전을 배우면서 허생전 소설에 나오는 허생의 행위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궁금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조선의 화폐와 화폐량이라는 책을 찾아서 읽으면서 아, 허생이 바다에 50만 냥을 버리는 그 활동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었던 것 같은 그 조선시대의 사회를 막을 수 있는 행위였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 국어 시간에 소설을 배우면서요. 그리고 그 관련된 현상들의 경제서적을 읽은 걸 친구들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죠.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 시간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허생전의 부분에 그 경제 관련 부분의 통합사회를 배우면서 허생전의 내용을 다시 융합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면 이제 요건 일단 먼저 국어입니다. 예, 국어 세특에 보시면 요 밑에 쪽에 보시면 허생전을 배우고 허생이 바다에 50만 냥을 버린 상황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조선의 화폐와 화폐량의 책을 읽고 그 돈을 버리지 않았다면 조선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왔을 것이다 라는 본인의 주장을 했다.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소설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소설에 일어난 사건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분석한 거죠. 자, 그리고 이 학생이 통합사회에서는 이게 시장경제와 금융단원을 배우면 여기에 그 시장경제의 주체가 나오거든요. 경제 주체가. 거기에 뭐 기업도 나오고 국민도 나오고 뭐 국가도 나오는데요. 기업의 역할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서 기업에 대한 사례를 탐색하고 뭐 카니발리제이션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건 다 그냥 그 사회에 대한 심화 활동입니다. 그러면서 허생이 50만 냥을 버린 것도 결국은 남은 자신의 돈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닐까. 카니발리제이션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게 아닐까라는 의견을 다시 낸다는 거죠. 그러면 국어 시간에 했던 것이 사회 시간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융합적 능력까지 보일 수 있다. 자, 이런 활동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 준비해서 한다면 정말로 멋진 학생부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요. 현역은 학종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상위권 대학은 수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신중의 신은 내신입니다. 내신 정말 잘 받아야 됩니다. 특히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해서 내신을 잘 받아야 됩니다. 내신이 안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학생부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단계 활동, 동기, 활동, 결과, 배우고 느낀 점을 잘 익혀서 서류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자료를 잘 준비해 놓으면 좋은 학생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할게요. 내일부터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로교육부장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진로나 진학에 관련된 상담들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 방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학생을 만나서 상담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연해 주신 김두영 진로교육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 이 강연 내용은 유튜브 학교 유튜브에 계속 탑재해 두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학부모님께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로스쿨의 학부모 교육 자료로 보건 영역과 학교 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교육, 청년 교육 등의 교육 자료들을 탑재해 두었습니다. 이후에 많은 활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더 좋은 강연으로 찾아뵐 때까지 학부모님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학부모 인성부장 유니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